대란 전담 재판부 이슈는 지금은 이제 뭐 꺼낼 단계는 이제 지났죠, 사실은. 그 타이밍이 그러니까 1심을 기준으로는 타이밍이 사실 많이 늦어져 있는 상태이긴 한데요. 네. 여전히 그 영장 전담에 대해서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그리고 만약에 항소심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것도 지금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현행 만들어놓은 법상으로는 법이 통과되면은 전담 재판부를 출범시키는데 한 최소 2-3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2-3개월. 네. 추천위원회를 꾸리고 거기서 추천하면 그 중에서 골라서 대법원장 임명해서 재판부 구성하고 하는 게 2-3개월 정도 걸립니다. 네. 뭐 단축시키려면 더 단축시켜 보겠지만 어쨌든간 네. 시간이 좀 걸려요. 네. 그러면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라면 지금 법을 빨리 통과시켜서 준비를 해놔야 됩니다. 항소심이라도. 그런데요. 예. 지금 당 지도부가 네. 빠른 결단을 안 하고 있어서 저도 답답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간사님 입장은 뭐예요? 저는 하자는 입장. 하자는 입장이에요? 당연하죠. 그러면 저나 법사위원들은 대부분 다 하자는 입장이에요. 법사위원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 반드시 필요하고 하자는 입장이야. 네. 그런데 지도부는 좀 신중하자는 입장이에요. 하지 말자는 입장이에요. 뭐 하자는 입장이 제가 몰라서 진짜 여쭤보는 겁니다.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은 분명합니다. 신중하자는 입장. 네. 왜냐하면 그게 지금 법안 소위에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법안 소위에서 법을 처리를 하면 되는데 이런 중요한 법안, 소위 당론에 가까운 법안들은 당 지도부나 원내 지도부가 가자고 하지 않는 한 처리하기 힘들어요. 이거 이제 뭐랄까 강행 처리를 해야 되는 법들이기 때문에 네. 이 강행 처리 때문에 다른 이제 수많은 원내 전략들이 다 멈춰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원내랑 함께 상의해서 원내가 사인을 주지 않으면 못 합니다. 근데 그 사인을 저희는 계속 해달라 요구하는데 지금 안 오고 있어요.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우리 지금 당에 큰 문제라고 봐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 안 하려다 지금 열받아서 얘기하는 건데요. 뭐야? 야, 이것도 뭐냐면 우리 당 지도부 특히 최고위원들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면 안 됩니다. 지금 지방선거 출마 생각하면서 지금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분들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하고 내란 사건 제대로 처리할 때까지 지방선거 출마를 하지 않으시던가 아니면 하실 거면은 빨리 사퇴하고 나가셔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의원님. 네. 아니 뭐 저는 뭐 고맙거든요. 네. 뭐 다 들어가서 혼나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혼날 사람은 아니고요. 이거 또 지도부 나와 있는데 이거 큰일 났네. 아니, 욕은 하겠죠 이제 저희. 지도부가 아니라 지도부의 스텝인 거고요. 이제 지도부. 가서 좀 전달하십시오.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지도부 입장도 들어야지. 의원님이 저를 보고 얘기하시니까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지도부 입장 보실 분들만 이거 건강한 토론이야. 건강한 토론이야. 맞습니다. 근데 지도부. 어쨌든 간에 지금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만큼은 대통령 해외 순방 동안만은 또 이 국내 정치로 인해서 대통령의 성과가 좀 다르지 않도록 호흡 조절을 좀 할 필요가 있다. 호흡 조절. 지도부도 머리에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생각하고 있다. 아니 어떻게 막 기각하는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봅니다. 좋아. 이거 건강한 토론이야. 대통령 순방 때만큼은 조금 이제 안정적인 기류로 좀 가자. 기조로. 이거 하면 또 난리 납니다. 국민의힘에서 바로 또 해외 순방 성과 묻히게 할 거니까 그것만 조금 피해서. 아니면 그 기조는 저도 당연히 동의하고 로키로 가는 건 동의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처리하겠다라는 계획이 있고 그걸 우리 법사위랑 좀 상의를 해야 돼요. 하나 전에. 근데 그 상의가 아직 없다는 게 지금 문제이고 그 상의를 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상황을 해결하는데 온 정신을 쏟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 출마 때문에 에너지를 분산하고 있다는 게 지금 저는 걱정입니다. 그런 분위기. 저도 지금 막 지방선거 출마해라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못한다. 이거 안 하면 난 절대 못한다. 저도 그런 상황인데 최고위원이나 아니면 당 지도부에 계신 분들이나 당직을 맡고 계신 분들은 진짜 여기에 올인해 주셔야 돼요. 지금은 국민들이 얼마나 열받고 있습니까? 맞습니다. 네. 모르신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양한 의견은 좋습니다만 분노는 사법부를 향해야 됩니다. 맞아요. 이 지금 분노가 지금 다른 방향으로 가면 안 돼요. 이건 아니야. 건강한 토론으로 가줘야 돼. 의견 제시하고 좋은 거 찾아가고 빨리빨리. 네. 또 이 얘기하면 또 이 분노의 방향이 또 민주당으로 갈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영장 전담 판사 이야기 잠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에서 다 맡기고 있거든요. 요거는 또 김기현 변호사가 전문 분야니까.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은 2023년 8월에 처음 문제 제기가 됐거든요. 그리고 이제 공수처가 수사를 시작을 합니다. 그 공수처 수사팀은 2024년 초부터 이거 대통령실이 문제인 것 같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해야 된다. 상부에다 보고합니다. 근데 다 막혀요. 다 막혀. 그리고 이제 윤석열이 탄핵되고 나서 2025
2005년 5월에 첫 압수수색을 하게 된 거야. 공수처 완전 수사 아무것도 못한 거야. 네. 이것과 관련해서. 그래서 최상병 특검은요. 공수처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한 혐의로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거든요. 네. 혐의 잠깐 한번 좀 볼까요? 자, 일단 김선규 전 공수처 부장검사는 공수처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고의로 이제 최상병 사건 관련자를 지연시킨 혐의를 받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4월 총선을 앞두고 사건 관계자 소환을 하지 말라고 지시를 했다. 이 공수처 그때 관계자들이 특검 가서 진술한 그런 내용입니다. 네. 그리고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도 공수처 차장 직무대행을 하고 있었는데 네. 이종섭 있지 않습니까? 원래 출국 금지 상태였거든요. 해제를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종호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 예. 이 공수처로 오기 전에 변호를 맡았었습니다. 와, 근데 미쳤지, 이제 이거는. 이거 연루된 줄 몰랐다라고 국회에서 맞아. 위증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송창진은 이종호의 주가 조작 혐의 변호인이었어.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종호가 구명 로비의 중심 인물이라는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사람인데 당연하죠. 거기 앉아 있었는데 김기현이가 그걸 알아낸 거 아니야. 아, 그렇죠. 맞아요. 그때 관련해 가지고 국회에서 너 원래 알고 있었지라고 물어봤는데 모른다고 잡아댔어요. 그게 이제 위증 혐의라는 거야. 네. 국회에서의 그 영상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공수처 수사 과정에서 언제 이종호 씨가 이 사건에 연루된지 아셨습니까? 독립 신고자가 와서 조사를 받은 것을 안 것이 7월 10일이었습니다. 아, 그전에는 멋진 해병 단톡방의 실체나 전혀 혹은 몰랐습니다. 이 해병대 관련된 수사 외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종호 몰랐습니다. 씨가 하는 걸 예, 예. 모르셨어요? 예. 1년씩이나 수사하시면서 이종호 씨 실체도 몰랐다고요? 전혀 몰랐습니다. 6월 21일 날 우리 법사에서 입법 청문회 할 때 이미 이종호 씨는 여러 번 언급됐고 관련성이 있다라고 계속 얘기가 나왔어요. 그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세진 판사는 구속영장 네. 기각됐습니다. 저게 이제 7월 10일에 알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조사를 받은 게 7월 4일이에요. 그때 송창진은 네, 그러니까 자기는 이종호가 연루된 걸 안 게 7월 10일 날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다. 늦게 알았다라고 네. 하잖아요. 제가 조사를 받은 게 공수처가 조사를 7월 받은 게 4일이에요? 7월 4일이라고요. 그럼 거짓말이네. 6일 동안 뭘 했다는 거예요. 그때 그리고 송창진은 부장검사였지만 아마 그때 차장 대행을 하고 있었어요. 네, 대행이었어요. 전체를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근데 이걸 몰랐다? 그거 지금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몰랐을 수가 없는 게 제가 7월 4일 날 가가지고서는 자료를 다 내고 그 뭐 이종호가 VIP 뭐 이런 녹취 언급한 녹취로 이런 걸 다 보여주고 들려주고 하니까 조사까지 받고 진술 조서까지 썼는데 네. 쓰라 그래가지고 네. 제가 진술 조서를 쓴 그 검사실이 네. 바로 송창진이랑 같이 이종호를 변호했던 신모 검사 있어요. 둘이 같은 로펌에서 이종호를 변호했거든요. 와. 그리고 둘이 같이 공수처로 가가지고 한 명은 평검사, 송창진은 부장검사 이러고 있었는데 그 평검사 조사실에서 제가 조사를 받았다니까. 제가 거짓말이네. 다 들었죠. 네. 그걸 몰라요? 근데 왜 구속영장 기각해? 아, 그 빨리 영장 전담 좀 시급하죠. 그러니까 이 흐름을 좀 바꿔야 되는데. 물론 직권남용죄라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죄인 거는 맞아요. 수사하기도 굉장히 까다롭고 하기는 맞는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이 정도까지 증거가 나와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그때 이 김성규, 송창진 한 명 더 있어요. 박석일 부장이라고. 이 세 명한테 외압을 받아가지고서는 그만둔 공수처 검사들이 있어요. 그때 그만두고 사표 던지고 나온 그 사람들이 다 적어놨다가 나중에 공수처에 갖고 내가 이런 외압을 받았다라고 다 막 메모를 갖다 줬단 말이에요. 오늘 몇 월 며칠 이런 말했다. 그래요? 그 정도까지 했는데 이게 안 나온다? 왜 기각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 맨날 우리는 어이없어요. 화나요. 그리고 또 기각하고. 아유 너무 속상해요. 화나요. 또 기각. 언제까지 이걸 봐야 됩니까? 4인방 영장 전담 판사 4인방. 그 사실은 내란 특검은 관할을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속 관할로 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란 특검이 선택하면 다른 법원으로 영장 청구를 해도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이런 것 때문에 내란 특검만 제가 따로 빼놨어요. 전속 관할 안 했어요. 몰랐네. 그랬는데 내란 특검에서는 계속 이제 중앙지방법원으로 하는 거죠. 왜? 모르겠습니다. 좀 바꾸시라라고 저도 이제 공개적으로 좀 얘기를 여러 번 했는데 네. 안 바꾸더라고요. 왜 안 바꾼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피해갈 방법을 만들어놨는데 지금 내란 특검이 안 쓰고 있다라는 걸 먼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란 특검이 지금 사법부와 검찰에 대한 수사를 개시를 하고 또 강도 높게 또 해줘야 되는데 이런 영역들이 다 멈춰 있다 보니까 네.
법원도 그냥 자신 있게 계속 영장 기각하는 겁니다. 지금 특검, 3특검에 대한 영장 기각률이 일반 사건에 비해서 좀 훨씬 높게 나오고 있어요. 맞습니다. 네. 네, 이런 흐름들이 단순한 일은 아니고 그냥 우연도 아닙니다. 사실은 지금 검찰의 집단 항명이 네. 있는 게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떤 사건이 있어서 저들이 막 열받아서 이런 게 아니라 네. 이 에너지는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12.3 비상계엄이 우연일까요? 저는 그 12.3 불법 비상계엄도 우연이 아니고 필연이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소위 말하는 이 기득권들, 윤석열을 정점으로 했던 이 기득권들이 어떻게 해도 국회 권력을 이기기 어렵고 총선은 계속 민주당이 이기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이길 것 같으니 이 상황을 뒤집기 위해서는 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강대강에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렇죠. 그 상황에서 윤석열이라는 독특한 사람이 비상계엄이라는 아주 강도 높은 방법을 써서 자멸을 한 것이고 네. 근데 윤석열만 지금 도려냈지 이 소위 말한 기득권 세력들 힘을 유지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게 검찰과 법원이에요, 사실은. 그렇죠. 이 기득권 세력들이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고 이 기득권 세력들은 이재명 정부가 안 되길 바라는 것이고 민주당이 그렇죠. 잘못되길 바라면서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터진 게 이번에 항명 사건이고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는 기조가 자꾸 잡혀 있는 게 이런 흐름이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모든 판사가 그러진 않겠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점으로 한 소위 조희대 라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은 그 기득권의 정점에서 지키기를 하는 겁니다. 자기 역할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검찰이 이렇게 항명하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다음번에는 만약에 정부와 민주당이 당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인다라고 하면 바로 재판재개 끌고 나올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재개를 법원이 은근슬쩍 끌고 나올 거예요. 그 시점은 아마 법원의 인사이동이 있고 난 고등법원 인사이동 내년 뭐 3월에 있겠죠. 2월 달에 있겠죠. 2월 말에. 새로운 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 전 재판부가 했던 거와 상관없이 나는 재판재개 할 수 있어라고 한마디만 던져도 지방선거까지 이 정치적인 파장은 엄청나게 가는 거죠. 그렇지. 예, 이들이 노리는 거, 이들이 하려고 하는 흐름은 그런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흐름을 어떻게 맞서서 이겨낼까를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 예, 그러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내란 영장 전담 재판부부터 시작해서 내란 재판부도 해야 되고 또 법의 곡제도 빠르게 해서 함부로 준동하지 못하게 하고 예를 들면 공수처법 개정해서 공수처는 판사 검사의 모든 범죄를 수사하게 만든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하면서 이 기득권 세력들이 소위 말해 지금 힘을 모아서 역공하고 있는 것들을 막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건 뭐 계속되는 거는 뭐 무조건이거든요. 그러면 일단 뭐 작은 이야기일 수 있는데 지금 항명 포기 이후에 기분 나쁘다는 듯 도망가는 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걔네들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그 송강은 사의를 표명했는데 그 사표 수리를 안 하고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더라고요. 네, 당연히 이 사람들은 사표 수리하면 안 되고요. 징계 혐의가 있기 때문에 징계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사표 수리를 할 수가 없게 법에 돼 있어요. 그리고 징계를 하게 되면 나와서 이제 변호사 개업하거나 정치 출마하려고 합니다. 할 겁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그거 지금 둘 다 막는 법을 발의를 해놨으니 그 법도 패키지로 빠르게 통과시켜서 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을 효과적으로 좀 진압을 할 필요가 있다. 얘네들은 진짜 땅 짚고 헤엄치기야. 예를 들어서 쥐들이 잘못한 거잖아. 다. 근데 화나는 척하면서 나가면 돈 벌어서 좋아. 그렇죠. 정관으로 또 돈 쫙 먹고. 그럼. 그 안 나가더라도 안에서 지들 할 얘기 다 하면서 이 정권 흔들어서 또 좋아. 나가도 좋고 안 나가도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나가도 좋고는 최소한 막아야 된다는 거야. 나는.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이에요, 이 둘은. 그러니까 정치에 그러니까 공직선거 출마 못하게 막아버려야 되고 개업 못하게 막아야 됩니다. 지금은 파면되면 5년 동안 개업금지, 해임되면 3년 동안 개업금지인데 그 밑에 정직이나 이런 징계를 받으면 나와서 바로 개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징계를 받아도 개업을 못하게 1년에서 5년 사이에 개업 못하게 만드는 법을 지금 발의해놨고 이 부분은 좀 빠르게 처리하려고 열심히 설득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찬성하는 것이 판사나 검사는 이제 공무원 중에서도 굉장히 고위급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다는 이유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주고 막 징계도 잘 안 하게 해주고 마음대로 할 수 있게 해주고 하면서 나라로부터 혜택은 이 사람들이 다 받아갑니다.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거기에 걸맞는 책임 의식을 보이고 행동을 보여줘야 될 것 같잖아요. 근데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한테 주어진 혜택이나 책임에 걸맞게 자기들이 뭔가 잘못을 했을 때 거기에 따르는 책임이나 이런 것도 훨씬 무겁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일반 공무원이 뭔가 똑같은 잘못을 해가지고 뭐 견책이나 감봉을 받는다.
라고 하면은 검사나 판사 같은 경우에는 정직이나 해임을 당해야 되는 맞아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올려줘야 돼요. 그게 합당합니다. 네. 아 이거 집중이 안 되네. 그 김용민 의원님 지금 의원실에서 빨리 보내라고 지금 난리 지금. 아니 무슨 뭐 지금 출산해요? 아니 지금 뭐 마치 왜 이렇게 저를 보내라고? 총장을 다투는 일처럼 난리를 치니까 이게 뭐 사람이 방송을 진행을 할 수가 없어. 아니 할 얘기 많은데 진짜 막 시작하고 막 해야 되는 얘기가 많은데 막 난리를 치니까 지금 뭐 양수 터졌냐고. 지금 거의 지금 그 분위기라고. 예. 아무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아주 열기가 뜨거운데요. 우리 뭐 지도부와 우리 김용민 의원님 각각의 다른 입장에 놓여 있는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관련해서 뭐 짧게 한마디 좀 마무리하면서. 네, 저는 뭐 이제 애정어린 충고죠. 네. 당이 잘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 흐름을 그렇지, 막을 수 있는 당 지도부밖에 없어요. 그건 맞죠. 당 지도부가 총대 메고 따라라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보이니 우리 의원들도 답답하고 보시는 지지자분들 당원분들도 답답하다. 네. 그러니까 당 지도부가 더 긴장해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다라는 말씀을 네. 드린 겁니다. 의원님 확실히 보니까 말이죠. 네. 예전에는 뭐 민주당이 개혁을 하려고 해. 그럼 뭐 세게 무조건 저항은 개혁에는 따르는 거 수밖에 없잖아. 그러면은 막 여론만 흔들리면서 민주당이 쓱 이제 꼬리 내리는 그런 형국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뭐 결국 검찰 개혁 잘 안 되고 세게 가야 된다. 그러니까 명분이 정확하고 그게 옳은 길이라면 왜냐? 그걸 이진관 판사가 또 보여줬네. 네. 말씀드리는 순간 또 속보가 하나 나왔거든요. 오늘 네. 그 한덕수 재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은 여기 이제 윤석열이 출석 안 한다 그랬거든요. 증인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겠다. 이랬다고 윤석열이가. 네. 그런데 출석하겠다. 거 봐. 4시에. 이진관은 법대로 하거든. 구인영장 발부해버렸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요.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검사들 공무원법에 저촉이 돼. 그러면 그 법대로 맞습니다. 처벌하고 징계하면 돼요. 근데 안 해버릇하니까 얘네들은 자기들은 처벌 안 받는다는 걸 아니까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공의 기억이 있습니다. 또 강약 약강이에요. 일반 서민이나 민생사건 재판부에서는 다 이진관 재판장처럼 합니다. 판사들이. 근데 좀 사회적으로 힘 있고 지위 있는 사람들한테 가면 다 이렇게 약하게 해버려요. 근데 이진관 판사가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 이걸 떠나서 만약에 강제 구인을 하라고 지시를 일단 했잖아요. 그러니까 방침을 밝혔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안 온다. 그러면 구치소 관계자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하라고 했는데 왜 못하냐 이걸 따지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맞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구치소 관계자들도 책임지기 싫으니까 그렇습니다. 데리고 오는 거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 위법한 게 없잖아요. 없죠. 네. 법대로만 하면 다들 이렇게 법을 안 따를 수가 없다니까요. 그렇죠. 집행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그렇죠. 될 때이고 그렇습니다. 국회는 엄정한 법들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은 엄정하게 가셔야 된답니다. 네. 아, 이거 좋았는데. 네. 네. 우리 김용민 의원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게 지금 종편, 네. 종편 나와주세요. 종편 지금 최고의 이슈가 무엇인가요? 네,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사진 기자에게 사진 하나가 포착이 됐습니다. 이걸 가지고 김병기 원내대표가 문자를 보는 게 휴대폰. 이제 음. 가지고 국민의힘에서 엄청나게 지금 공격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공격은 무엇이냐? 네. 너희들이 쿠팡 상설 특검 해놓고서 너희들이 쿠팡 상설 특검 해놓고서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일을 저지르면 못하냐라고 저희를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어서 저희가 엄청나게 온몸으로 막아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만신창이가 돼서 왔습니다. 만신창이 됐습니다. 자, 이 소식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간략하게 전달을 해드리고 당사자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자칫 오늘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몰라요. 그래서 또 저랑 또 원수도 될 수 있습니다. 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저도. 쿠팡 수사 무마국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냐. 그렇죠. 어미준이 때문에 네. 화 많이 났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상설 특검이 출범을 했습니다. 그렇죠. 어제 상설 특검도 임명이 됐죠. 그렇죠. 네, 그제였나? 16일입니다. 16일 날 임명됐어요. 그만 잠깐만요. 임명되고 우리는 이제 기대에 부풀어 있었죠. 그런데 임명되고 바로 다음 날 민주당의 법사위원이 쿠팡 상무와 식사를 했다라는 보도가 막 나오는 거예요. 쿠팡 상무 이게 웬일이야? 쿠팡 상무.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네. 나도 진짜 막 속상하더라고. 그런데 그 식사를 한 분이 바로 제가 국정감사로 그렇게 박수를 쳐드리고 칭찬해드리고 힘 실어드렸던 서영교 의원님이었어. 그런데
이걸 따져 묻고 싶었거든요. 본인이 나오겠답니다 또. 그래서 저희가 모셨습니다. 네. 떳떳하니까. 서영교 의원님 오늘은 박수로는 못 모시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서영교입니다. 네. 서영교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상황을 정리하고 입장을 듣겠습니다. 네. 괜찮죠? 네. 네.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회에서 휴대전화를 봅니다. 국회에서. 네. 근데 그 휴대전화가 기자에 의해서 찍혀요. 그게 이제 공개가 되면서 이제 파장이 커졌는데요. 사진 올려주시고 내용 정리해 주시죠. 자 저기 보면은 이제 참석자 대한변호사협회 김정욱 회장 이렇게 이제 돼 있고 그 밑에 보면 서용교 의원 법사위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땡땡땡 쿠팡 상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론 취재 방향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쭉 적혀 있거든요. 실제로 나중에 뭐 서용교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겠지만 18일에 네. 서용교 의원이 여의도 63빌딩 식당에서 한 2시간 20분 동안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쿠팡 상무가 뭐 참석을 했다. 이제 언론 보도를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좀 부적절한 것 아니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쿠팡 임원으로 지금 지목된 이 사람은 네. 변협 소속이긴 한데 네. 최근에 뭐 쿠팡 쪽에 사표를 제출을 했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사표가 수리되진 않았다. 대충 이제 거칠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네. 예. 여기서 조금 덧붙일 부분이 있는데 상설특검 후보 2명을 선정을 해서 대통령한테 추천을 해야 돼요. 네네. 근데 그 후보 선정을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이 대한변협 회장 이 김정욱이라는 사람이야. 네. 근데 요 사람도 이제 식사 자리에 있었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되는 쿠팡 상무라는 사람은 대한변협 간부이자 쿠팡 상무예요. 간부이자.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아무래도 그 후보 선정하는데 좀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쿠팡에 사의를 표했다고 합니다. 네. 2주 전에. 그런데 그 사표 처리가 되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식사를 했다. 이거는 일단은 굉장히 부적절해 보이잖아요. 네. 네. 관련한 입장을 서영교 의원님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서영교입니다. 네, 틀리게 정리한 건 없나요? 아니 정리 중에? 이건 틀리게 정리한 게 있습니다. 아 있어요? 네. 오. 저는 쿠팡 상무랑 식사를 한 게 아닙니다. 에? 쿠팡 상무 이 문자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오늘 오후 12시 오찬 예정. 네. 그리고 현재까지 변동 없음. 만약 쿠팡 상무랑 제가 만나는 게 부적절했다고 했으면 현재까지 변동 없고 오찬 예정이면 저에게 알려와야죠. 그렇잖아요. 오찬 예정 현재까지 변동 없음. 문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찬 예정인데 현재까지 변동 없으면 이것은 오찬하기 전에 쓰여진 글이죠. 오찬하기 전에 쓰여진 글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제가 알다시피 쿠팡 관련해서 어미준의 문제점을 가장 세게 제기하고 문지석 검사를 불러서 그렇지. 전체를 다 이야기한 네. 장본인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알아누웠다니까요. 그럼요. 지금. 알아놓을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공작이 들어왔구나. 아하, 내가 세긴 세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제 저도 좀 불편했죠. 그렇지만 바로 이 문자를 보다 보니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제가 왜 쿠팡 상무를 만납니까? 그러니까. 저 사선이에요. 쿠팡에서 저에게 로비 올라면 상무 보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쿠팡이 저에게 로비를 하면 쿠팡 작살나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쿠팡이 로비 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절대 안 되지. 지금 이 절대 안 되죠. 상황에서. 그리고 제가 쿠팡 상무를 왜 만납니까? 제가 대한변협 회장하고 만난 자리입니다. 저는 대선 때도 그렇고 저의 직능 단체가 대한변협이에요. 국회의원 한 명당 2명의 직능 단체가 있어요. 직능 경제인 단체와 그다음에 대한변협 2개예요. 네. 대한변협은 그동안 곳곳에 사람들을 만나왔어요. 네. 그때 만날 때 대한변협 회장, 정무이사, 사무총장 이렇게 셋이 만난 거예요. 이날도 세 사람이 나온 거고 저는 사무총장과 정무이사를 제가 알겠습니까? 어떻든 나왔고 전 대한변협 회장을 만난 거예요. 네. 그 사람이 쿠팡 상무인지 제가 알았다면 대한변협 회장이 데리고 나왔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만났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저는 절대로 쿠팡 상무를 만날 일도 없고 쿠팡 상무는 여기 와서 예를 들면 쿠팡의 기획자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자, 그럼 이 정무이사는 제가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네. 그거 대한변협 회장을 의원님이 만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없어요. 그럼요. 네, 그건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좀 악의적으로 한번 네. 질문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대한변협 회장이 어떠한 의도를 갖고 대한변협
간부이자 쿠팡 상무인 누군가를 이 식사 자리에 의원님 몰래 끼워 넣었다. 근데 의원님은 뭐 모르고 갔다고 치더라도 네. 그 자체는 뭔가 의도에 휘말릴 가능성은 있지 않았을까? 어떻습니까? 중요한 건 대한변협 회장이 높은 사람 아닙니까? 네. 상무보다? 네. 그리고 정무이사 아닙니까? 네. 정무이사와 저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만들었다? 그럼 대한변협 회장에 대한 명예가 저는 실추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변협 회장이 뭐하러 그따위 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정무이사는 2월부터 정무이사였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을 만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을 만나거나 거기서 일을 할 때 중요 멤버가 정무이사고 사무총장이었고 항상 그래 왔고, 그러니 저는 쿠팡 상무라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고 만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죠. 만나지 않았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 이런 문자가 까졌다며. 네. 예.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참석자 대한변협 회장 그리고 쿠팡 상무, 제가 쿠팡 상무랑 이렇게 해서 만남을 만들었단 소리잖아요. 요 문자는 제가 이렇게 만남을 만들었단 소리잖아요. 이 만남을 제가 만들 리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조작입니다. 허위 사실이고, 그리고 중요한 건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은 그만뒀다고 하더라고요. 10월에 들어가고 그만뒀다. 전 알지 못하는 내용이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서 이겁니다. 언론 취재 방향. 이 문자에 모든 공작의 근거가 다 들어있어요. 언론 취재 방향. 이 언론 취재 방향은 또 뭡니까? 여기에 상설특검 임명 이틀차. 상설특검 임명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상설특검에 영향을 미칩니까? 뭘 합니까? 임명 끝났고. 끝났죠. 제가 임명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건 아니죠. 끝났고. 그다음에 상설특검 추천기관인 이쪽에선 추천하고 끝났잖아요. 네. 힘이 있으면 거기서 힘이 있는 거지. 저에게 힘이 있습니까? 그러네, 또 상설특검 추천에 힘이 있는 사람은 대한변협이고 그쪽이지 제가 이걸 추천합니까? 저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요한 건 또 법사위 중진 의원이 수사 대상인 쿠팡, 제가 쿠팡을 수사 외압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쿠팡을 왜 만납니까? 그거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이 사람은 그만뒀다고 하는데, 그리고 중요한 건 부적절 이런 문자가 올라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됐지만 이것을 보낸 사람은 누구인지, 그래서 제가 뭐야 또 부소장 써버렸습니다. 썼습니다. 제가 여러분, 저는 대한민국에서 어미준이 쿠팡 그 노동자들에서 대해서 그따위 짓을 한 쿠팡, 거기에 또 수사 외압을 해서 문지석 검사의 그 정결권도 빼앗아버린 어미준 등 그렇지. 저는 증오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같이 싸웠습니까? 증오합니다. 그럼요. 그리고 이들에 대한 수사가 철저히 될 수 있게 뒷받침을 해야 되는 그렇습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쿠팡 상무인자가 그런 의도로 저에게 접근을 했다면 이자도 작살날 텐데 그런 의도로 접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나중에 알았지만 그 전에 사퇴 의사를 표명했고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그것과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런 문자를 보내가면서까지 저를 공격한다면 이건 공작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뭐 의원님은 뭐 덧붙이지 마시고, 나는 제 생각이 조금 건강하지 않은지 한번 좀 확인받고 싶은데요. 네. 저는 계속 이 대한변협 회장이 나는 괘씸해요. 난 누군지도 몰라요. 얼굴도 몰라요. 이 사람은 그 A라는 사람이 쿠팡 상무였다가 그만뒀다는 사실을 알 거 아니에요. 당연히 알겠죠. 그러면 이 모양새가 외부에서 본다면 서영교 의원한테는 조금 안 좋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 사람이 그 정보를 알고 있었으면, 나 같으면, 내가 김정욱이라면, 대한변협 회장이라면 배려 차원에도 이 사람을 빼고 나는 만났을 것 같거든. 저도 좀 그게 이상. 난 이 사람이 난 괘씸한 거야. 그래야 맞죠. 변협 회장이. 네. 그래야 맞죠. 의원님이랑 난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괘씸해요. 아니 실제로요. 예. 그 언론 보도가 사전에 대한변협이 지금 이 쿠팡 외압 의혹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이제 상설특검을 추천을 하는데 대한변협이 추천 단체로 들어가는 게 적절하냐라는 논란은 한 번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한변협 집행부에 상무랑 연관돼 있는 이런 지금 논란이 좀 있는 인물이 있다. 그래서 대한변협 자체가 지금 이해충돌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네. 그 추천하는 데 있어서 대한변협은 빼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이게 보도까지 나왔었어요. 네. 저는 그 보도를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한변협 회장이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그 우리가 다뤘습니다만 상설특검 대통령한테 2명 후보 추천하는데 한 명 완전 사람 열받게 추천했잖아. 맞아요. 노무현 대통령을 면전에 대고 조롱했던 그 검사. 83학번이라고 물었던. 다시 한번 그 영상 보고 옵니다. 네.
과거에 옛날 그 모 언론지상을 보면은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아 제가. 진짜 볼수록 열받네. 혹시 기억하십니까?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그 얘기를 거론하는 것을 그냥 그 아마추어라서 그렇다고 한다면 그럼 아마추어답게 검찰에 관한 문제도 아마추어답게 하셔야죠. 저런 자를 후보 추천했거든. 박경춘. 네. 그러니까 나는 뭐 기분이 안 좋아서 자꾸만 이 대한변협 회장을 내가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는 분명히 안단 말이야. 그 A라는 사람, 네. 쿠팡에서 그만둔 사람. 이게 세상에 알려지면 서영교 입장이 난처하겠지. 어떻습니까? 제가 너무 악의적인가요? 아니, 사실은 그 정도의 정무 감각은 굉장히 필요한 자리죠. 대한변협 회장이라는 자리가 예. 굉장히 막중한 자리이기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이 당연히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 정도의 어떤 정무 감각이나 이런 걸 가지지 못했는데 대한변협 회장이 과연 될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분명히 이건 과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황당한 거죠. 정말 네. 황당한 거고. 근데 이제 그쪽에서는 죄송합니다. 결례를 했습니다라고 이제 언론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렇고 박경준은 그 당시에 너무 문제가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알아봤어요. 도대체 누가 박경준을 한 거냐? 후보 추천이냐? 네, 누가 한 거냐? 알아봤어요. 국힘이 했다고 합니다. 예, 국힘. 제가 바로 이제 뭐 대한변협과는 제가 만나기 전에 박경준은 제가 아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19대 때 그때 저기 검사 일을 하던 자예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때 제가 그런데 그 자가 노무현 대통령이 그걸 질문했던 자이고 황당하잖아요. 이완규랑 똑같이 그 짓을 합니다. 제가 이완규를 끝까지 추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똑같이 하기 때문에 제가 누가 있느냐라고 쭉 알아봤고 그래서 관계자 속에서 국힘에서 추천한 인사들이 추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중에서 표를 받아가지고 올라오게 됐다.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쓸어내렸죠. 다행이다. 네. 아니구나. 예. 알겠습니다. 예. 자, 야, 이게 뭐 만약에 진짜 보이지 않는 손이 이 공작을 위해서 이렇게 뭐 작동했다면 참 세상은 진짜 힘들다. 무섭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당한 거잖아요. 제가 서영교가 뭐 이 땡땡 국방상무랑 이렇게 만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만나기로 돼 있는 걸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돼 있는 것으로 나쁜 생각을 갖고. 그럼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서 그래서 이걸 법적 조치한 겁니다. 서영교가 이렇게 만나는데 여길 가서 만나? 아이 그래도 제가 만나려면 더 센 자가 오든지 그래도 말도 안 되는 소리지만 저한테 왔다가 작살나는 거예요. 저한테 왔다가 지금 작살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저도 힘들지만 본인들도 그런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사람들이 아니라 공작이 들어오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고 그리고 아직 오찬도 시작하기 전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 알려줘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라도 왔어야 되는 거죠. 네. 저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뿐더러.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인지에 관한 이야기도 여러 말이 나오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모두 의미심장한 말씀을 마지막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요거는 조금 의미심장한 말이 될 수 있는데요. 네, 뭐 쓱 하는 남기시네. 제가 눈치 빠르거든요. 난 눈치 빨라. 네. 의원님이 뭔가 쓱 던진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쓱 던진 게 아니라 네. 툭 던진 거 같아요. 눈치 빠르다. 나 보통 얘기 아니야. 네. 네, 그래서 두 군데에다 법적 조치했고요. 앞으로 연루되어서 엮여 나올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공작의 의도가 있는지 조금씩 캐나가지겠죠. 네, 예. 알겠습니다. 자, 근데 하나 확실한 것은 쿠팡과 가장 격렬하게 싸웠다는 거야. 네, 맞아요. 그거는 어떻게 누가 돌릴 수 없는 진실입니다. 예. 저희가 직접 다 봤잖아요. 같이 했잖아. 또 그때 쿠팡 얘기할 때마다 모셨는데 그 말이 안 되잖아. 그거는. 예, 그거는 움직일 수 없는 진실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켜주십시오. 예. 한두 번도 아니었고 네. 조이대 4인 회동 때도 맞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 여러 가지 다 자꾸만 밝혀냈잖아요. 서영교의 힘을 네. 빼려는 네. 뭔가의 또 움직임이 있다면 그거는 우리도 함께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정의규현, 김규현 변호사가 사람이 착해서 그렇지 네. 이미 김규현 화이팅. 20분 전에 나갔어야 됩니다. 지금 너무 분위기가 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니라서 자리에 앉아 있었던 것 같지만 전화 오고 난리 났어요. 예. 한 가지만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네. 저기 한강버스 관련인데요. 무서운 걸 하나 찾아냈어요. 보시기도 했겠지만 제가 더 찾아낸 건데 이 한강버스가 모래톱에 부딪혀서 섰잖아요. 맞습니다. 한밤중에 네. 무서운 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그 전에 모래톱이 아니라 다른 데 부딪힌 게 있습니다. 콘크리트에.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콘크리트에. 네, 강 밑에 콘크리트가 왜 있을까요? 강 밑에 콘크리트가 왜 있을까요? 강 밑에 콘크리트에 부딪혀서 배가 찢어지고 깨집니다. 이거는 서울시가
내놓는 자료에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서울시가 보험회사에다가 돈 달라고 줬어. 약 8천만 원짜리 돈. 그러니까 보험회사가 내가 이 돈 줘야 돼? 이러고 나온 거예요. 그 배는 가다가 콘크리트에 꽝 하고 부딪혀서 배가 찢어졌는데 이 배는 169톤짜리 16만 9천 킬로짜리. 왜 콘크리트가 있을까요? 가스관이 있나? 그쵸. 가스관을 묻어놓은 콘크리트였습니다. 끔찍하네. 끔찍하고 그러면 그 콘크리트는 깨졌을까요? 안 깨졌을까요? 설마. 그래서 그걸 더 봐야 되는데 아직 그게 안 나온 상태입니다. 배는 다 깨졌죠. 가스관이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콘크리트가 깨졌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밑에 가스관은 우선 안전해야 되고, 그러니 이 배는 한강 밑에 가스관과 무슨 관이 다 묻혀 있는지. 다니면 안 돼. 다니면 안 되는 겁니다. 요거 제가 가다가 찍은 건데요. 한강 바로 옆에 이렇게 모래톱이 올라와서 철새들이 잘 놀고 있더라고요. 이런 곳으로 배가 가니 가겠습니까? 안 돼. 예. 그래서 근데 제가 그게 서울시 저 뭐야? 서울시에서는 그 사고 기록을 그러면 의도적으로 남기지 않았던 거예요? 안 내놨습니다. 그 문제네. 자료를 안 내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병진 의원이 알아냈는데 저희 이영실 시의원이 그 얘기를 저에게 해줘서 제가 더 추적해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한강 밑에는 콘크리트가 있었다. 그건 가스관 모든 관들이 지나가는 관이다. 거기에 이 거대한 배가 부딪혔으니 그것들은 안전할 것이냐. 제가 이거 파헤치는 사람인데 쿠팡상무를 만날 일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또 이러다가 내일 점심은 또 오세훈이랑 먹고 다 걸리는 거 아니죠? 제가 오세훈도 만나긴 하죠. 문제도 제기하고. 한강버스 업체 사장이랑.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이 공작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 꼭 지켜주십시오. 서영기 의원님, 저희한테 실망시키는 일은 없겠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왜 저를 혹시나 걱정하셨습니까? 걱정했어요, 솔직히. 혹시나. 그래서 제가 나오게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기자회견 다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했기 때문에요. 제가 혹시나가 있으면 이러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완전 공작을 밝힐 수 있는 반전의 기회다. 검찰은 이렇게까지 공작으로 들어오는 건가? 윤석열 찌끄러기들은 이렇게까지 공작으로 들어오는 건가? 그리고 국힘은 이렇게까지 공작으로 들어오는 건가?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한강버스 업체 상무랑 또 식사하는 장면은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서영교 의원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